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나스닥 100 사상 최고치 경신. 그래서 제가 오프닝부터 계속 사채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중동 이슈에 매몰된 동안 시장은 죄가 없었어요. 잘 알아서 이렇게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술주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나스닥 100이 어떻게 보면 사채가를 갔다는 건 그만큼 투심이 좀 여전히 살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감은 강하다라는 거를 예.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줬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하반기까지 사실 좀 긍정적인 기대를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의 표현이군요. 네, 이제 예. S&P 500이 아직 사채가를 가진 못했지만 그렇죠. 1%도 안 남았거든요. 예. 0.68% 한 이 정도만 되더라도 그러면 결국에는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이 흐름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가서 약간 요상한 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아니, 무슨 소리 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변수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더라고요. 그쵸. 지정학적 위기만 아니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증시의 가장 큰 변수인 만큼 예. 지금 특별한 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음 주에 한번 S&P 500 사상 최고가 경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중동 이슈를 지나오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전 대통령들이 약간 배제했었던, 안 하려고 했었던 직접적인 개입을 좀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좀 받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되게 잘 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반기에 대한 자신감이 살아났고 나스닥 100이 그에 맞게 또 화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나왔던 중동 관련 그 이야기들 일단 네. 한번 정리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이제 이 중동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번에 좀 증시가 상승하게 된 요인 중 하나가 예. 바로 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좀 결국에는 종전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가 좀 없어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네. 그 과정에서 트럼프의 역할이 분명히 꽤 컸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이렇게 종전 휴전 협정한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기간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네. 그래서 한 4명 정도 민간인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이라고 트럼프가 선언하고 나서 그 선언하기 전에 이제 근데 근데 아마 미사일은 약간 그 시차랑 그런 걸 고려했을 그러네, 때 애매하네요. 좀 애매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군 총장도 그럼 못 참죠. 그냥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서 진화해가지고 그쵸.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굉장히 약간 두 문제아들 사이에서 어른이 굉장히 좀 중재를 열심히 하려는 좀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은 모습을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그만해 한 거잖아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라는 정말 그 말을 하면서 결국에 예. 주가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사실 결국에 이 과정 속에서 뭐 그냥 이란이 호르무즈 협통에서 중국에게 좀 자유롭게 원유도 팔 수 있게 뭐 해주겠다 이런 과정들도 함께 이어지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약간 전쟁이 끝난 것 같은 증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위험이 커졌을 때 오르는 자산들 있죠. 뭐 금도 그렇고 아니면 빅스 지수와 관련된 각종 지표도 그렇고 예. 아니면 이번에는 지정학적 위기였던 만큼 유가도 사실 많이 올랐었는데 네. 그 지수 그것들 모두 세 개 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는 마치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끝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미국 증시를 봐도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금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궁금한데. 자금이 역대 3번째로 많이 자금이 들어왔는데요. 미국 증시 쪽으로요? 네, 맞습니다. 오. 원래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은 바로 이제 사실상 AI의 유일한 국가 아니냐라고 했던 24년도 작년이 제일 많은 자금이 들어왔고, 엔비디아 날아갈 때. 네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 팔런티어 막 4배씩 뛰고 할 때 예.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전이 이제 2021년 코로나 그 유동성 장세에서 워낙 그때는 유동성이 높다 보니까 네. 대부분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했고 그 다음이 바로 올해입니다. 그때급이에요, 지금이? 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AI 그리고 어떤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만 하다라는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한번 좀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제 신흥국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내용만 많이 봤었는데 알고 보니 미국도 이만큼이나 들어가고 있었네요. 네. 신흥국에 대한 부분은 서베이였고 네. 실제 다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이제 그 앞으로 뉴스를 좀 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죠? 뉴스를 보면 너무 복잡해지죠? 예, 복잡해지는데 네. 장을 보면 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요. 쪽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뉴스를 보지 않고 장만 보는 걸로 아, 해보고요. 좋습니다. 장만 보면
제가 볼 땐 딱히 나쁜 게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아마 아까 얘기한 그대로 당분간 상승이 갈 것 같고 오늘 나왔던 BM 캐피탈 말처럼 6,700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저는. 6,700까지. 예. 좋습니다. 이런 월가의 그 분석들, 반응들이 지금 뭐 사채가 경신하는 즈음해서 또 여러 가지가 좀 쏟아져 나왔을 것 같은데 다른 얘기들이 또 있나요? 네, 우선 그 웰스파고의 발언부터 살펴보면은 예. 웰스파고는 오히려 여름이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점이요? 저점이 아닌데 왜 저점 매수를 안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 좀 경신이 다가가는 시점에서 저점 매수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반기에 진짜 많이 오를 거니까 오.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사실 관세가 예. 하필이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좀 끝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한 번 더 흔들리면서 추가적인 어떤 저점 매수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결국에 연말에 다시 한번 오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큼 예. 네, 지금 약간 만약에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진짜 저점 웰스파고가 말한 것처럼 이 저점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웰스파고는 약간 양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JP모건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세론으로 돌아갈 시간이다라고 한 건데요. 결국에 핵심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 위기가 끝나고 났더니 결국에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어떤 리스크가 해지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점 예. 그리고 관세도 최종적으로 좀 잘 해결될 관세에 좀 이제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쵸, 관세에 그쵸. 집중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뭐 실적이 좀 올라가고 아니면 무역 분쟁 가능성이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복잡한 거 정리했으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좀 중요한 전술적인 강세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 만큼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긍정적인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채팅창에도 이게 뭐 분위기가 좋네요. 뭐 약속의 땅 미국 증시, 뭐 가을부터 미 증시 날아갈 듯, 예, 더 오른다고 오늘이 저점이다. 다들 되게 흥분하셨는데 그 뭐 사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뭐 살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또 월가가 지금 워낙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네. 또 하반기에 투자하면 좋은 종목을 이렇게 한 5가지 골랐더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프리덤 캐피탈 마켓이랑 또 아젠트 캐피탈 마켓이 이렇게 5종목씩을 골랐는데 네. 두 기업 모두 다 엔비디아와 아마존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오, 엔비디아는 그렇다 치는데 아마존이 들어가 있는 게 흥미롭네요. 네, 결국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결국 AWS 수익이 예. 하반기부터는 다시 좀 증가할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결국에 이렇게 좀 관세 문제라던가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되면 사람들이 또 돈을 다시 좀 쓰면 예. 그 또 소비 증가의 수혜를 아마존은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러네. 하반기로 가면 점점 소비가 늘어나겠죠. 예. 네, 또 그런 어떤 주요 행사들도 사실 다 하반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존 수익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시스코 시스템즈라던가 아니면 이제 발전기 제조업체인 제네락, 코인베이스까지 분명 좀 추가적인 어떤 성장을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코인베이스 이 종목 그러니까 간밤에 서클 뭐 계속 보고 계실 텐데 간밤에 서클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언제 빠지나 했는데 드디어 어제였습니다. 근데 코인베이스는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서클 때문에 혹시 좀 조정받으면서 꺾이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구나. 그냥 서클만 조정을 받았구나 싶었고 이 외에 뭐 엔비디아, 아마존, 뭐 제네락 다양한 종목들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부사장님은 이 중에 예. 괜찮아 보이는 종목 있나요? 저는 약간의 의아한 게 제네락인데 제네락이 발전기 업체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름에 허리케인이 오면 정전되면 발전기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발전기를 우리는 뭐 볼 일이 없죠. 우리는 적어도. 그렇죠. 눈으로 볼 일이 많지는 않죠. 근데 미국이 이게 참 선진국인데 발전기 돌린답니다. 허리케인 아, 오면. 네. 그거가 특이하고 그다음에 또 트랜스타임인데 이번에 갔던 그 비트 폭격기 예. 돌아오면 엄청 고쳐야 된대요. 한 번 예, 가는데 그게 많이 돌아오면서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유시 보수에 대한 관심으로 이 종을 뽑은 게 아닌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트랜스다임이라는 예. 종목이 방산주로 알고는 있는데 예. 아니 지금 전쟁이 뭔가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에서 트랜스다임이 또 나오길래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예. 뭐 이렇다고 뭐 전쟁이 다 완전 소멸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앞으로 이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지속되겠죠. 그렇죠. 뭐 네.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건 늘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수십 년간, 한 2050년까지 뭐 항공기가 한 3배 막 이렇게 증가해야 된다라고 한 바가 있거든요. 왜요?
그만큼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더 증가할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것 때문에 더 이런 비행기 설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예. 더 빠르게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만큼 에어버스에서 네, 에어버스에서 그랬던 만큼 전체적으로 이런 비행기 당연히 생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관리하고 수리해야 될 것도 많아지니까 그러네요. 트랜스다임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2050년은 사실 아직 멀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계속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항공기 수요 늘어난다면 트랜스타임은 뭐 굳이 막 방산이 아니라 그냥 네. 비행기 닦고 고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종목으로 또 꼽혔네요. 하반기 이 기대 종목들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게 확실히 중동 이슈가 많이 사그라들었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설브라는 이 종목이 어제부터 이슈를 자꾸 만드네요. 네, 원래 그동안 사실 이 기업은 정말 S&P 500에 속해 있어도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거든요. 네. 이거 사실 막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레거시 기업으로서 좀 잊혀져 가는 중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스테이블 코인 FI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하면서 좀 빠르게 지금 이틀 연속으로 시장에서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근데 마침 또 마스터카드네요. 네, 사실 또 이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이 사실은 좀 많이 기회를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눈길이 갔던 게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약간의 결제와 관련된 좀 부정적인 효과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이 마스터카드와 함께 이렇게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좀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파이저브가 처음에 발표했을 때 자기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 쓰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 수백만 개 정도의 네. 가맹점에 자신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마스터카드는 정말 사이즈가 다르죠. 그렇죠. 1억 5천만 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그 있습니다. 정도예요? 네. 네, 그래서 전 세계 1억 5천만 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도 하고 아니면 그리고 가맹점 사장들도 만약에 최종적으로 정산받을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좀 전체적인 협업 내용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사실 마스터카드와도 파이저브는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또 페이팔과도 파트너십을 좀 맺는 등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좀 전체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결제 시스템 잘 갖춰놓은 기업들과 이제 신규로 스테이블 코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을 하기 시작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파이저브도 사실 원래는 레거시 기업이었던 만큼 가지고 있는 약간 지역은행들과의 커뮤니티가 좋습니다. 거의 막 3,000개의 지역은행들을 위한 원래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 처음에는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이미 자신들도 잘 추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마스터카드라는 더 큰 날개를 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협업 부문들 좀 더 살펴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환전 같은 거 원활히 하는 것도 되지만 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맹점 정산을 이제 그냥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 마스터카드가 이미 원래 MTN이라고 자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네트워크 안에 바로 FIUSD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개발이라던가 이런 시간 없이 곧바로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사실 또 시장에서는 이번에 파이저브보다도 마스터카드가 조금 더 주가가 오른 그런 이유도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도 공동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제가 뭐 신용이나 체크냐가 아니라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하나의 추가적인 옵션까지 만들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성 그리고 시장성을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서클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채팅창에 날린 게 뭐 됐고 본론 서클 사도 돼요? 이거밖에 안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한 몇 가지 측면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사실 서클이 하락한 이유는 뭐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 목표가 관련해서 좀 IB들도 약간 부정적인 견해도 사실은 있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내려올 때 됐다, 첫 번째. 네, 솔직히 첫 번째 내려올 때 됐고요. 두 번째로는 확실히 좀 이제 IB들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원래 뭐 USDC 아니면 USDT 이렇게 두세 개 정도로 합쳐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경쟁이 심화될 것 같다. 각 스테이블 코인 간의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우려도 같이 있다 보니까 다 하니까 지금. 네, 다 한번 붙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그래도 USDC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이 FIUSD도 결국엔 이 USDC
사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관리는 USDC가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다 개입이 되는군요. 네, 다 개입이 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윗단에 있는 그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인 만큼 USDC 여전히 좀 확장성이 있어서 가격만 조금 내려오면 다시 한번 좀 사보는 것도 아, 그 나쁘지 조금이 않아요. 얼만데요? 근데 좀 많이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좀 많이 내려와야 된다. 예. 15%가 예. 숫자는 굉장히 크지만 지금 네. 올라온 게 말이 안 될 만큼 그쵸. 예. 거의 뭐 공모가 대비 8배까지 7, 8배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지금도 여전히 7배 수준이에요. 예, 220달러기 때문에. 7배가 넘네요. 예. 31달러의 공모가였기 때문에 그쵸. 그렇다면은 여전히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관망을 하면서 기회를 포착해야 될 그 웰스파고가 말했던 여름 저점 매수를 기다려야 할 종목이지 않을까. 그 서클이 이제 저점을 만들어 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서클 이제는 주가 회복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오, 들어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 경쟁 때문에 예. 어려워지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가 뭐다? 백화점 주인이다. 그렇죠, 그렇죠. 다 들어오기 때문에 서클 들어왔죠? 파이스버 들어왔죠? 카사 들어오게 되면 다 경쟁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이런 서클의 독주가 이어지지 않으면 주가가 다시 올라올까? 예,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99달러 밑으로 빠지면 쓰면 될 것 같고 다시 그 199, 약속을 꺼내야 되는 일단 건가요? 지금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예. 하여간 지금 서클은 좀 매력을 잃은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또 7배, 8배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뭐 10배 갔었죠, 장중에. 예, 300달러 근처까지 10배 갔죠. 갔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번쯤 내려올 때가 됐는데 이 기세가 한번 꺾이고 나서 바로 회복을 하기는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민도 좀 되고. 오히려 최근에 이 서클 때문에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많이 밀렸잖아요. 많이 밀렸죠. 예. 그러면은 오히려 그쪽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이 비자가 뭐 준비한다니까 예. 비자 카드가 기회가 있겠죠 오히려 지금은. 예. 연구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비자랑 마스터카드는? 네, 분명히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결제 시장에서의 완전한 거의 독과점처럼 움직이다가 그랬었죠. 이제는 그 독과점에서는 살짝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대응은 해가지고 시장을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분명 과거의 독과점 지위를 누리기에는 이제는 너무 많은 테크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좀 성장세 측면에서 조금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군요. 네네. 어, 다만 이제 최근에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그 하락폭을 좀 그쵸. 만회하는 그 정도의 수익을 원한다면 그러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뭐 서클이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이에 대항해서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계속 궁금해지네요.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의 예상치 하회 소식입니다. 요것뿐만이 아니라 페덱스 실적까지 같이 한번 엮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페덱스 실적만 놓고 보면 이번에도 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실적만 놓고 보면 잘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주가가 왜 근데 빠지는 거예요? 주가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두 가지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데요. 네. 가이던스입니다. 네, 결국에는 일단은 먼저 가이던스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아예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예. 더 큰 문제는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좀 네, 깨림칙하네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나 이제 글로벌 수요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이유였고요. 예. 수요가 특히 결국 글로벌 수요가 안 되는 이유는 뭐 관세랑 그리고 지정학종 위기가 좀 불명확하다라는 점에 좀 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페덱스의 주가가 정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한 6% 정도 시간에서 빠지고 있어요. 네, 6% 정말 이렇게 좀 가이던스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잘 나와주는 기업들 투자를 좀 하실 때 많이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페덱스가 안 좋은 거 결국엔 다 이게 이건 컨퍼런스 보드 심리 지수에서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컨퍼런스 보드 심리 지수가 이번에 원래 예상치가 99.5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네. 93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게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사실 좀 좋게 예상한 부분도 당연히 있었지만 또 예. 전월 대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월도 한 98.4는 됐거든요. 그건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전월 대비 5.4 정도 하락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뭐 소비자 심리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런 페덱스와 같은 이런 택배 기업들, 택배 배송 기업들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예.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결국에 소비 심리가 안 좋으면 당연히 소매도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수많은 소매 기업들,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소매 기업들에 대해서 대부분 투자 의견의 투자 등급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낮아진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우선은 RH 그 가구 기업이죠. 네, 결국에 이런 네. 인테리어 시장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가구 기업들 같은 경우도 기존의 중립에서 이렇게 셀 리포트가 나오게 되었고요. 예. 그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이제
달러 제네럴 역시도 음. 기존에 좀 매수였다가 중립으로 인하됐습니다. 물론 이제 달러 제네럴은 사실 일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소비 심리가 안 좋아지는 것에 수혜를 좀 받던 기업이긴 하지만 그렇죠. 가성비 소비니까. 네, 가성비 소비로서 수혜를 받지만 또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것까지 같이 감안했을 때는 중립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좀 올랐다고. 네, 골드만삭스가 말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소매 시장에 대해서 높은 주가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현 시점이 좀 약하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런 또 어드밴스드 오토파츠라고 하는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이 소매 기업도 다시 한번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중립이었는데 매도로 하락을 했고, 근데 이 과정에서도 역시나 전체적으로 관세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가 보네요. 그 의견이었고요. 근데 이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제 이런 소매 기업들을 좀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약간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성비 소비의 대명사였던 달러 제네럴까지도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점에서 지금 결국 소매 기업 소비 심리에는 뭐 이렇다 할 그런 종목이 발굴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페덱스를 비롯해서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음 그 종목까지 확인해보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 게, 카니발은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네, 카니발은 이번에 실적도 좋았고 심지어 가이던스도 올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는데 크루즈는 다 타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여행만큼의 좀 돈을 좀 쓰는 경향도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카니발이 이번에 실적이 좋았던 게 그 예. 흔히 이야기하는 크루즈 3사들, 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아니면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카니발 중에서 카니발이 가장 좀 저가 라인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 크루즈 내에서 저가요? 네. 그거 얼만데요? 그래봤자 뭐 몇십만 원 하는 경우도 근데 있다 보니까 몇십만 원도 있어요? 네네. 크루즈가? 오, 신기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확실히 이 시장에서도 특히나 카니발 경영진들이 했던 게 사람들이 결국에 가성비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성비 라인업들이 그래도 꽤 긍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반응을 받고 있다라고. 가성비 크루즈였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카니발 정말로 실적이 이번에 그냥 단순히 좋았던 걸 넘어서 원래 네. 2026년 목표를 지금 이미 2025년도에 대부분 다 달성을 할 만큼 확실히 실적 성장세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달러 제네럴도 사실 이번에 좀 올랐던 게 결국 가성비였던 만큼 예. 가성비만 그래도 좀 맞춰준다면은 이 소매업체 단에서도 그래도 아예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림을 보니까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크루즈라 이 가성비가 맞나 싶은데. 오히려 그 카니발은 네. 그 들어오면 뭐 먹고 자고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가성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한 큐에 다 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우리 젊은분들 상당히 좋아한다는데 우리 MZ 세대 아니십니까? 아, 저 네, 맞을 걸요. 근데 MZ 분들 좋아한다는데. 예. 아 근데 저는 예. 그게 모르겠어요. 예. 크루즈 타는 MG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미국이 사실 미국 내에서 많이 출항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한국인들은 사실 다 크루즈 제대로 타려면 유럽 가던가 미국 가야 되는데 타봤어요? 비행기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한국인들은 좀 가기가 어렵습니다. 크루즈 타봤어요? 저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없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크루즈 타본 사람이. 네. 가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 그림 보니까 좀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정말로 막 가면은 예를 들어 뭐 크루즈 같은 거 탔을 때 네. 타다가 뭐 심지어 크루즈 회사들이 자체 프라이빗 아일랜드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섬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 섬에다 내려가지고 뭐 하루 잠깐 놀다가 다시 또 이야. 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주기도 하고요. 기가 막히긴 하네. 굉장히 좀 다양한 좀 여행 이런 코스를 좀 많이 만들어내는데 네. 또 카니발이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카니발이 좀 약간 저렴하게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네. 그 또 크루즈가 원래 일반적으로는 한 번 타면 다 무료거든요. 네. 근데 약간 유료도 같이 좀 꽂아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또 워낙 놀고 기분 좋으면은 가면 쓰죠. 추가 구매 더 하는 만큼 술 한 잔 먹으면 또 쓰죠. 네, 그래서 이런 온보드 수익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끌어모은 점도 확실히 이런 카니발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좀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거 카니발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예. 월봉인데요. 예. 월봉인데 보시는 것처럼 월봉상은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데 예전에 봤던 코로나 때 묶여있던 배가 바로 이 회사였습니다. 그랬죠. 근데 네. 지금 이제 부채까지 커져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반대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이 보시게 되면 예. 같은 월봉인데 주가 하산 치고치 오?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보고 오는 것듯이 카니발은 약간의 저가 버전, 예. 마이너 리그. 로얄은 약간 고급 버전. 아, 또 이름부터 로얄이네요. 그러고 그래서 보니까. 이것 예.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돈을 쓸 때는 이런 좋은 걸 타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 보통 1,000만 원 들어가고 이용은 1,000만 원 들어가는데 1,000만 원 이용한답니다 이걸. 웃기지만 이용하고 있고 이게 바로 경험 소비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진짜. 오. 네, 돈이 있다 그러면. 그렇군요. 돈이 있으면. 돈이 없는 게 문제죠. 근데 또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진짜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또 소비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예, 들고 그래요.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세 번째 키워드에서 얘기했던 대로 페덱스 실적도 뭐 좀 애매하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경기가 조금 하강하는 건 사실인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양극화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있는 분들은 지금 뭐 부족한 게 있을까요? 그쵸. 없겠죠. 모르죠 그런 예. 거. 예. 그래서 만약에 지원해 주시면 제가 한번 가서 한번 실내에서 한번 라이브를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지원해 주신다 그러면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제 MZ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도 또 같이 가야겠네요. 그렇죠. 예, 지원이 가능하다면 네,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오히려 막 경기가 안 좋다라는 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하고 뉴스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제 또 부자이신 분들은 오히려 더 이제 과시 소비를 한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도 예,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아예 이쪽 고급 라인으로 소매 업체들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은 좀 어떨까요? 네, 분명히 사실 그 부분이 꽤 좋은 것 같은 게 네. 지금 이번에 그 원래 루이비통 그룹과 네. 에르메스 중에서 항상 루이비통 그룹이 좀 더 시가총액이 높았거든요. 어. 근데 이번에 1위가 바뀌었습니다. 에르메스로 바뀌었어요. 에르메스로? 네, 왜냐하면 루이비통 그룹 같은 경우는 결국에 약간 중산층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브랜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 에르메스는 정말 초하이엔드 안에서만 놀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에 그럼 이것을 타겟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일단은 사던 게 있으면 그냥 삽니다. 그렇죠. 어차피 줄 서서 사던 거. 예. 어차피 사던 거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실 고가 라인업들 고가 위주로 판매하는 기업들이 그래도 좀 강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 네, 소매단에서는 진짜 완전 가성비 아니면 완전 이런 프리미엄 라인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상방이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 소비라고 불러서 명품 같은 거 하나 사볼 수도 있지. 한번 사놓으면 뭐 행사 같은 데 갈 때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그 LVMH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좀 보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글로 가버리는군요. 네, 아예 이제 그 정도가 아니면 이제 LVMH도 이제 약간은 그걸 구매하는 구매층들도 조금은 이제 힘들어지는 시기가 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사람들도 이제 경험 소비 그만하고 좀 줄이자라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명품 안 팔린다더니 명품 중에 명품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에르메스가 또 그렇게 불리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 또 계속 가성비를 찾거나 아니면 아예 고급화로 가거나 이렇게 양극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 테슬라 얘기는 뭐 끊임없이 나옵니다. 로보택시 어제 저희가 그 소식을 전해드릴 때 뭐 출시가 됐고 시장의 반응이 괜찮다 여기까지 전해드렸는데 또 하루 사이에 반응이 좀 바뀌었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제 나오셨던 두 분이랑 또 다른 두 분이 나오셔서 다양한 얘기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흥미롭네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일단은 뭐 소비자 반응은 좋았지만 결국에 워낙 테슬라는 항상 이슈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로보택시를 항상 좀 촬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거 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던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암행 순찰차 마냥. 네, 일단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진이냐면 원래 일반적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다가 예. 완전 반대편 그 약간 상점가 쪽에 경찰차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경찰차 서 있는 걸 보고 갑자기 그냥 차가 테슬라가 멈춰버린 겁니다. 왜요? 급제동을 했는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그 소프트웨어가 그냥 경찰차가 부르면 약간 멈춘다라는 걸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좀 멀리 있어서 사실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인식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야, 보이고요. 이거 거의 사람이랑 비슷하네. 원래 주변에 경찰차 있으면 괜히 뭔가 나쁜 짓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긴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살짝 안 좋은 이런 좀 이슈들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이 또 가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흔들흔들 하더니 중앙선을 좀 침범하는. 중앙선을요? 네, 지금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차량이 지금 중앙선을 좀 침범하는. 그러네. 이미 사진이에요. 넘어가 있네. 네, 그냥 아예 넘어버렸습니다. 또 때때로는 잠깐 순간적으로 약간 역주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역주행도 한다고요? 네, 순간적으로 이제 완전 역주행을 쭉 한 건 아니고 이제 역주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거? 그래서 다만 이제 좀 다행이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좀 사건들은 많았지만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야. 네, 그래서 이제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다. 요거 좀 애매하네요. 네, 일단은 그 사고 신고로 그래서 접수된 건은 아직까지 그 오스틴에서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막상 탔던 고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평가가 우선은 맞아. 네, 그렇더라고요.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 봐도 막
36시간 동안 이 테슬라를 로보택시를 20번 탄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36시간 동안 거기서 20번을 탔다고요? 네, 약간 이것만 정말 리뷰하려고 했던 건지 20번을 탄 다음에 평가를 해봤더니 너무 좀 그래도 안전하고 기본적으로 편안했다. 다만 이제 유일한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게 로보택시를 원래 부르고 나면 그럼 그때부터 이제 GPS를 기반으로 제 위치가 핀이 찍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근데 여기 있다가 좀 다른 데서 차를 받고 싶어서 뭐 한 50m 막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은 핀이 같이 옮겨져야 되는데 당연하죠. 안 옮겨집니다. 어? 그냥 있는 그대로 거기 처음에 찍힌 거기로 다시 가야 됩니다. 이거 왜 그래요? 이거 GPS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 핸드폰 GPS? 근데 이거를 썼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말하는 거 봐서는 약간 최초에 딱 찍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직 오류가 많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사실 소프트웨어로 그래도 금방 수정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니까 예. 이런 부분만 좀 더 수정이 되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더 크게 좀 확장할 수 있는 또 긍정적인 반응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사람들은 사실 뭐 우리가 신뢰도가 뭐 완벽하지 않은 그런 후기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뭐 월가나 이런 사람들의 평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TD 코엔이 꽤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픽업이나 이렇게 내려주는 거 드롭오프 모두 다 굉장히 정확했고 또 안전이랑 성능상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없었다라고 일단 평가를 했는데 앞서 살펴봤던 그 약간의 짜잘한 문제들은 있죠. 네, 짜잘한 문제는 있지만 아니 중앙선을 넘어가서 가만히 서 있는데 그게 짜잘한 문제가 맞아요? 이게 너무 사람들이 약간 테슬라를 좀 좋게 보니까 내 눈높이가 너무 높았구나. 네, 그래서 이제 주요한 문제는 없었다. 약간 다 이제 그건 약간 비주요 문제로 사람들은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첫날임을 감안하면 좀 인상적인 결과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뭐 켄터 피츠제럴드 역시도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가 약간 사스처럼 계속해서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비즈니스다 보니까 역시나 앞으로 시장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평가를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아이비들은 이번 시장에 대해서 뭐 어제 같은 경우 또 데나이브스가 굉장히 감동받았죠. 극찬했잖아요. 예. 네, 감동받았죠. 네, 예. 그만큼 좀 대체적으로 본다면 아이비들은 좀 긍정적으로 현 시점을 좀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누구든 뭐 이등병 때나 첫날은 다 봐줍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부사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보고 놀란 게 예. 약간의 차선 이탈, 약간의 역주행, 예. 약간의 과속인데 약간이 여러분들 약간이지 그럼 뭐 엄청나게 해서 막 됩니까? 예. 사고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이라는 게 있을까 싶은데 이 표 자체가 너무 웃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철저해갖고 예. 다 막아야 돼요. 이거 막지 않으면 이거 못 나갑니다. 그쵸. 저는 위험해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 살아나는 마음에 덮고 넘어가는데 덮고 넘어가면 안 될 문제다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사고가 안 나서 좋았다가 아니라 사고가 안 나서 진짜 다행인 거죠. 진짜로 다행이죠. 천만 다행인 건데 네. 이거를 진짜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영부원님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네, 결국에 사실 보면 아직까지 좀 수정할 곳이 많고 네. 그리고 이것에 사실 제가 생각하는 시야는 결국에 이제 오스틴에서 9월부터는 주법이 생기면서 공공안전에 좀 위해가 된다고 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 법이 어쨌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이 생기는 만큼 그 9월 전까지 좀 어떻게 잘 업데이트를 해서 좀 해결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런칭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약간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 있어서 오히려 또 반대로 웨이모랑 우버도 이런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때요? 네, 웨이모가 사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비용적으로는 더 많이 드는 만큼 안정성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웨이모랑 사실 로보택시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안정성 평가에서는 좀 우버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특히나 어쨌든 라이더를 일단 많이 쓰다 보니까 예. 대신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고 또 비용 측면, 수익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는 이 BCD 시스템을 사용하진 않는데 웨이모는 그래도 이걸 가지고 좀 어떻게 사업을 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려고 이번에 다시 한번 우버와 손을 잡았습니다. 우버와 좀 손을 잡고 이제 애틀란타로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예. 특히나 이번에 웨이모가 그래도 좀 공격적인 확장을 하려고 한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게 원래 이런 로보택시가 사실은 가격 측면에서 조금 더 일반 우버 비용보다 비쌀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도 꽤 많이 비싸 왔는데 그냥 추가 비용 없이 그냥 우버 정상적인 그 비용만 내면은 애틀란타에서 웨이모 탈 수 있게 해주겠다라 했습니다. 경쟁이 시작됐네요. 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좀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사실 오늘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좀 주가가 하락했고 우버의 주가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오. 한 7% 가까이 올랐는데 예. 결국 이렇게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었던 원인은 사실 웨이모가 다시 한번 우버를 선택한 거는 이건 우버의 경쟁력이 재평가를 받는 거죠. 네, 증명된 거다라고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일단 기존에 원래 이 오스틴에서 웨이모가 우버랑 손 잡고 했을 때랑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구글의 어떻게 자기 본진에서 혼자 웨이모를 가지고 했을 때랑 예. 같은 기간 대비 성장 속도가 8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우버를 끼면은 확실히 웨이모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고 이거를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확인되었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웨이모 계속해서 이제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 박차례가 하는군요. 네, 지금 아직까지 지금 법 때문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했던 이 뉴욕에서도 지금 시험 테스트 하게 해달라. 야, 뉴욕에서 그 네. 복잡한 데서 네, 그 복잡한 데서 정말로 시험 테스트를 이미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실제로 이 웨이모가 시행이 되려면은 네. 테스트 단계 말고 정말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좀 법이 바뀌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법적으로는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운전자가 타져 있어야 한다라는 예.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동부, 서부, 남부를 가리지 않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 측면에서 웨이모의 성장성도 뭐 완전히 좀 테슬라에게 완전히 압도적으로 질 것 같진 않다라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흥미로운 경쟁이 되겠군요. 예. 이 언젠가 저희가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진짜 운전석에 아무도 타지 않은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는 게 좀 머지않은 것 같기는 해요. 이 상황에서 좀 공식 질문인데 테슬라 사야 되나요? 우버 사야 되나요? 그 질문의 답은 예전에 한번 우리 연구원께서 예. 테슬라를 사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번 쭉 아, 말씀하셨죠. 그랬었죠. 저는 네. 역시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안 좋아합니다만. 예, 연구원님, 혹시 의견이 좀 바뀌었습니까? 테슬라 대 우버. 저는 여전히 그 테슬라는 단순히 이제 로보택시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놓을 수 없는 굉장히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아, 우주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예. 아유 또 대맨. 네. 네, 그만큼 이제 테슬라의 성장성만 놓고 보면 더 좋은데 우버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버는 사실 테슬라가 우주를 향해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예. 우버는 정말로 각각의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 좀 파고드는 약간 소비재 측면의 어떤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당연히 우버 이츠 같은 서비스도 있지만 레스토랑을 가도 그냥 우버 앱만 키고 있으면 자동으로 할인 쿠폰 같은 걸 준다던가 하는 좀 소비 단에서 많이 가기 때문에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세그먼트가 로보택시에서는 좀 일부 겹칠 수 있어도 나머지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뭐 둘 다가 답이네요. 둘 다 가지면 좋지만 더 큰 성장성은 저는 그래도 길게 본다면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예.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